26장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형성. 파동으로서 빛이 가지는 여러가지 광학 현상은 반사, 굴절, 회절, 중첩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광학계인 평면 거울에 의해서 어떤 그 광학 현상이 일어나는지, 쉽게 얘기해서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리가 거울면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물체가 있는데, 하나의 점이라고 점에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이 있으면 이 점으로부터 사방으로 이제 빛이 나가게 됩니다. 이 점 스스로 빛을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방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그 빛들 중에서 자, 이렇게 이면에 들어간 빛은 물론 이렇게 반사되겠고요. 이렇게 나간 빛은 이런 식으로 반사해서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런 빛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만 나타내는데요. 자, 첫 번째 요 빛은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때 눈은 빛이 대칭 점이 여기에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 또 요 두 번째 광선도 역시 이렇게 반사됐을 때 여기서 오는 것으로, 세 번째 광선도 연장선을 그리면 여기서 오는 것으로 보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요 점에서 나온 빛이 평면 거울에 반사됐을 때는 모두 다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눈에서는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발산하는 광선들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점을 찾아서 그 상의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의 위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빛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광선들이 상점을 통과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뒤쪽에 보면 실제로 그 점에서 나오거나 또는 그 점으로 빛이 들어가거나 어찌됐거나 그 점을 통과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실상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스크린 위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스크린 위에서 볼 수 없다. 허상은 보통 거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스크린 위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스크린을 통과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상이 어디에 생기는지 결정하는 데는 두 개의 광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포인트 P에서 광선이 이제 여럿이 나오죠. 그 중에서 두 개만 있으면 이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온 이 빛을 따지면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 역으로 연장시키면 이 방향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반사되니까 이 방향에서, 이것과 나란한 방향, 이 방향에서 온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온 것과 이 방향에서 온 것을 두 개를 다 만족시키려면 바로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향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되니까 연장시키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은 모두 다 반사됐을 때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 그러니까 상으로부터의 거리도 같고 상의 크기도 같게 됩니다. 이때 상의 크기와
물체의 크기의 비를 보통 이제 배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면 거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1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평면 거울을 이야기를 할 때 좌우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는 앞뒤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거울이 있죠. 자, 이 거울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A라는 글자를 놓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때 거울에 비치는 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각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앞뒤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반전이 아니라 앞뒤가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 볼 때는 좌우가 바뀌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쉽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비치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전부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좌우 반전처럼 그때마다 좌우 반전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좀 복잡한 형태의 구면 거울에 의한 사항입니다. 좀 복잡한 광학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오목 거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목 거울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거울면이 구면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을 잘라서 놓은 것은 이제 오목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구면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면경이 빛을 어떻게 반사하는지, 그래서 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구면 거울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의 면에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원형으로만 2차원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요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C를 곡률 중심. 자, 그리고 요 포인트가 기준점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구면 중앙점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곡률 중심에서 나온 빛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뭐 사방으로 나가겠죠. 나가서 이제 반사가 되는데요. 반사가 되면서 지나가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대칭인 경우에는 당연히 한 점이 되겠는데요. 이 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여기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각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작은 각도로 나오는 빛을 이제 근축광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여기서 이 축과 가깝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빛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근사적인 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반사돼서 나온 빛들이 모두 점 I를 지난다. 이 얘기는 이 각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I를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자, 그 I를 지나는 근사적 해석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경우에 반사광선 중에서 근축광선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지 포인트 I를 지나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사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C와 V를 연결하는 여기 이제 주축이 되는 거죠.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구면 거울은 평행광을 한 점에 모이게 한다. 자, 이 얘기는 먼저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걸 이제 평행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축과 나란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반사되는 빛들이 모두 한 점을 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축상에 있는 점 광원 O로부터 나온 빛을 생각해 볼게요. 자, 요 C는 이 곡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다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중심, 요 거울이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면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점 O는 그 중심의 왼쪽에 좀 더 멀리 있게 되는 경우죠. 자, 이것이 건축광선일 경우에는 이미지 포인트 I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상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스크린에 이 지점에 설치된 스크린에 이 점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건축광선일 때 얘기고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은 이 점에 모이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온 광선 중에서 건축광선들은 이 점에 모이게 되고, 자, 건축광선이 아닌 것들은 점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흐릿해지게 되죠. 이런 것을 구면수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거울에 의한 수차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건축광선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에 곡률 중심 C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이 부분에 화살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살표의 끝부분을 살펴보죠. 여기서부터 나온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쭉 퍼져나가는데 그 빛들은 모두 반사돼서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된 빛도 입사에서 반사된 것도 여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입사에서 반사된 빛도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건축 광선일 때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로 두 개만 따지면 바로 이 화살표 끝이 어디에 맺히게 되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화살표 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중앙 부분, 여기서 나온 빛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반사돼서 여기 반사돼서 여기를 지나고 또 이렇게 반사돼서 또 여기를 지납니다. 그림이 좀 애매한데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나온 빛은 다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또 바닥에서 나온 빛은 다 바닥을 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상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맺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작아지고 뒤집힌 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축소 도립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배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h분의 h'으로 배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 것은 자, 물론 이제 h'이 플러스면 h는 마이너스죠. 위아래축이 바뀌게 되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이것은 바로 실상과 실물과 상의 위치 방향이 바뀌었다. 이 도립상이다. 뒤집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의 그림을 간단히 여기서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탄젠트 알파는 p-r분의 h고요. 또 r-q분의 h'이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 작은 삼각형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h분의 h'인 경우에는 그래서 p-r분의 r-q로 쓸 수 있고요. 삼각형 닮은 조건에 의해서 p-r분의 r-q는 p분의 q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을 이제 엮게 되면은 이렇게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은 r분의 2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거울 방정식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오목 거울에서
해서 적용되는 거울 방정식이 되겠죠. 이 물체가 거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이 상위 곡률 중심과 거울 중심이 가운데 지점에 생기게 됩니다. 곡률 중심 그리고 거울의 중심 이 부분과 곡률 중심 사이 이 중앙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 이 특별한 경우에 이 상점의 위치를 초점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거리를 초점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는 2분의 R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 부분이 이제 F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평행한 광선이 이 구면에 반사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의 2분의 1 지점이죠. 여기에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 광선이 반사돼서 모이는 부분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또 이 F가 초점거리다. 포컬 랭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죠. 그래서 초점이라는 그냥 초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볼록 거울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구명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곡률 중심이고요. 자, 이때도 역시 이제 건축광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화살표의 길이가 좀 짧을 경우에요. 이 경우에 따지게 되면 자, 이렇게 저렇게 반사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이제 반사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온 걸로 보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반사되는데 따지면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시키려면 이 지점에서 나온 걸 보이고 바로 이 지점이 이 부분에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건 이제 발산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반사된 빛은 다 모이지 않고 퍼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발산이라는 의미를 붙여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거울 뒤에 어느 한 점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 쭉 퍼져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바로 상이 거울 뒤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먼저 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런 기하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실제로 따져보면 뒤집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정립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상은 항상 요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빛과 여기서 나오는 빛이 합쳐지게 되면 맺혀지는 상은 언제나 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물체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극단적으로 이 물체가 요 거울면에 다가가지 않는 한 그럴 경우에 거의 1대1에 가깝게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것보다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 있고 그래서 정립, 축소, 허상 이런 것이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울에 대한 부호 규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물체의 위치는 자, 앞에 있을 때 거울의 앞에 있을 때 실물체일 경우에 이제 플러스로 주고요. 뒤쪽에 있을 경우에는 허물체로 해서 마이너스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 위치는 거울 앞에 있을 때 실상, 뒤에 있을 때 허상. 그 다음에 상의 크기는 H'로 나타내는데 자, 정립상일 때 플러스가 되고 도립상일 때 이제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주고요. 자, 초점거리와 반지름은 거울이 오목할 때 그리고 거울이 볼록할 때. 이 아래의 경우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 우리가 거의 직관에 맞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실제로 볼록 거울에 의해서 또는 원목 거울에 의해서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목 거울이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촛불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것이 상으로 어떻게 맺혀지는지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때 이제 촛불의 위치는 이 곡률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죠. 이랬을 때 여기서 나온 빛, 뭐 중간에 나온 빛 모두 마찬가지니까 하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빛을 여러 개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 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광선이 역시 여기 초점을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난 광선은 중심을 통해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통과한 빛은 그 경로의 그 가역적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것에 따라서 나란하게 반사가 됩니다. 아까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무조건 초점을 통과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세 개가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 둘 중에, 이 셋 중에 둘만 따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의 끝부분이 이제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맺히게 되고, 이 바닥 부분은 역시 바닥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을 살펴보면요. 이거 볼록 거울이 아니라 오목 거울에서 거리를 바꿔줬네요. 자, 위치를. 촛불을 이제 여기로 가져간 겁니다. 가까이. 가져갔을 때 여기서 반사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 촛불의 맨 윗부분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촛불의 윗부분을 따지게 되면, 자, 여기서 나온 빛이 수평으로 들어가면 역시 초점을 통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초점 방향 쪽으로, 그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여기로 들어간 빛은 이렇게 당연히 요각과 요각이 똑같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반사돼서 나온 빛의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건축 광선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길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죠. 당연히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도립이 아니라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정립 확대, 그리고 실제 상이 아니라 허상이죠. 거울 뒤쪽에 맺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대, 정립, 허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초점거리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의 물체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곡률 중심인데요. 이게 초점거리, 여기가 초점거리고요. 초점거리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정립, 허상, 확대, 허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특이한 경우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볼록 거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볼록 거울 경우에는 여기서 수평으로 나간 빛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초점에서 나온 걸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향해 들어간 빛은 또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해서 들어간 빛은 또 반사돼서 수평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모으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나온 빛은 모두 다 반사돼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기하학적 구조를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의 영역은 여기뿐입니다. 여기뿐이고,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차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거기 볼록 거울의 경우에 물체상은 언제나 정립입니다. 그리고 호상이고요. 크기는 당연히 작죠. 자, 이 경우에 물체 거리도 당연히 감소하죠. 거울면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물체가 거울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상도 거울면 쪽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목거울에 의한 상, 그래서 이제 초점거리가 이렇고 물체의 거리를 이렇게 주었죠. 이 상태에서 상의 위치를 구하고 특징을 설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조건 이식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곡률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통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입을 해서 쭉 풀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물체의 거리가 10cm, 다시 여기서 초점 위에 물체를 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상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 Q 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상이 맺히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목거울에 어떤 물체를 이 초점거리로부터 또는 곡률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이 물체를 이 거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상이 갑자기 엉성해진다고 그럴까요? 무지무지하게 커지면서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초점거리에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초점거리에 오게 되면 자, 이렇게 수평으로 입사한 빛 반사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빛 반사되고 이 부분은 잘못 그렸네요.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곡률 중심이고 이거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초점거리입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나간 빛은 초점을 지나게 되고요. 여기 중앙으로 들어간 빛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나온 빛이 다 나란하게 반사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상을 맺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상이 맺힌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무한히 먼 곳, 그렇겠냐며 무한히 먼 곳에 맺히게 될 것이고, 결국엔 상이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 경우엔 이 완전한 구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측광선일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 완전한 구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축광선의 완벽한 구면이라고 하면 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 이 초점거리에 물체를 놓게 됐을 때요. 이 문제에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면 됩니다. 볼록 거울에 의한 상 역시 그냥 대입 문제이니까 실제로 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이런 상의 위치와 배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굴절에 의한 상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사에 의한 상이었죠. 근데 이제 굴절에 의한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면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구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 O로부터 나온 빛이 쭉 퍼져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 거울면에서 굴절이 돼서 쭉 가서 이 한 점에 딱 맺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짐작이 가시겠지만, 자, 이것도 역시 근축광선일 때 성립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많이 벌어진 빛들은 여기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광선이 있을 때, 이 이미지 포인트에 정확하게 맺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상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현상을 역시 렌즈 수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건축광선일 경우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 자, 이 작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상이 맺히게 되고요. 이때 이게 이제 굴절률을 고려를 하면 이런 원칙이 성립이 되죠. 이때 우리가 역시 이제 극한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세타 값이 아주 작게 되면 사인 세타는 세타 1에 사인 세타 2는 세타 2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세타 1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베타는 세타 2 플러스 갬마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n1 알파 플러스 n2  gamma는 n2 마이너스 n1 베타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 역시 알파가 작으면 알파에 수렴하게 되고요. 역시 p분의 d. 탄젠트 베타 역시 r분의 d가 되고, 그래서 탄젠트 감마는 감마가 되고 d분의 q가 됩니다. q분의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묶어서 써주게 되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건축광선일 때 다시 여기서 근사적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퍼지는 광선이 많을수록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배율이 모에 N1, N2 그리고 QP 각각의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Q가 커질 때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N1이 커질 때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Q와 P의 차이, 그리고 N2와 N1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배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굴절에 대한 부호규약입니다. 아까는 반사에 대한 부호규약이 나왔는데요. 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체의 위치는 면의 앞에 있을 때는 사실 실물체일 때는 플러스, 물체가 면의 뒤에 있을 때는 허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의 위치는 면의 앞에 있을 때 그때 실상이 되고요. 면의 뒤에 있을 때 실상이 되고 앞에 있을 때 허상이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질 1, 매질 2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물체가 여기 있는 경우에 또 여기 있는 경우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물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리고 상이 이쪽에 맺히느냐 이쪽에 맺히느냐, 그걸 가지고 좀 따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반사면에 대한 부호비역과 비교를 해보시면 대칭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자, 평평면, 굴절면에서 이제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매질 1, 2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질 1에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 되겠죠.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온 빛은 나와서 이렇게 굴절되고, 자, 이렇게 나온 빛은 이렇게 굴절되고, 이렇게 나온 빛은 그냥 가겠죠. 직각일 경우에 이렇게 나온 빛은 이렇게 굴절되니까, 자, 이것들이 다 그 경로를 그 반대로 연장시켜서 보면 다 여기서 나온 걸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 여기서 보기에는 여기서 나온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굴절면에서 R이 이 굴절의 그러니까 이 면의 곡률 반경이 무한대인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식으로부터 이 식이 그대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Q는 이 거리 Q 이것은 실제로 물체의 상의 거리죠. 어디에 있는 걸로 보이느냐. 그것은 마이너스 n1분의 n2 곱하기 p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하학적으로 그냥 간단히 계산이 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 거리는 실제 거리에다가 골절률의 b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n1이 크니까 n1이 크니까 자, 골절률 b만큼 짧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골절률이 2배다 n1이 n2의 2배다 그러면 거리는 반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역시 근쪽 광선 일등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공 내부 미리 보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지름이 3.0인 플라스틱 공에 반지름이 3.0이에요. 여기에 동전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투명 플라스틱이겠죠. 이 굴절률이 n1이고요. 자, 1.50 자, 공의 가장자리로부터 2cm 그러니까, 여기 동전의 위치가 여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1cm, 요게 2cm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 동전의 상이 맺히는 위치를 구해라. 그럼 어디에 이 동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대입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1.7cm. 자, 이 면이 뒤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다 이쪽은 다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니까 집어넣어서 실제로 위치가 2cm에 있는 것이 좀 앞에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물고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물고기 바로 위에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앞에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경우에 곡률 반경이 무한대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깊이가 얼마일까? 자, 그러면 똑같은 식 그대로 이제 쭉 사용을 하죠. 곡률 반경을 무한대로 놓고서 따져보게 되면 마이너스 0.75d 좀 더 당연히 위로 올라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관측자의 얼굴이 수면 위의 높이 D 위치에 있다면 여기 D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보는 관측자의 건너피는 얼마인가? 이제 반대의 경우죠. 관찰자가 이 관측자가 물고기예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식을 사용을 해서 곡률 반경은 역시 무한대로 놓고요. 경우는 마이너스 1.33d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경우랑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런 차이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얇은 렌즈에 의한 사항인데요. 이게 얇은 렌즈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볼록 렌즈, 오목 렌즈입니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구면 렌즈랑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거의 모두 근축광선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그 환경으로 제한해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렌즈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 상황이죠. 가장자리에 비해서. 만약에 두껍게 되면은 그 수차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도 이렇게 그렸듯이 이렇게 얇은 렌즈의 경우에는 이 바깥으로 들어가는 광선이나 이 가까이 들어가는 광선이나 맺히는 포인트가 거의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렌즈가 두껍게 되면은 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광선은 이 초점거리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 현상이 심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 경우랑 요 경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 광선은 한 초점에 맺히게 되고 한 초점에서 나온 광선은 렌즈를 통과하면 이렇게 평행 광선으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평행 광선이 들어갔을 때 나가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허초점이 여기 이제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이 그림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한 거는 이렇게 비교한 거는 요거리 시작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께가 굉장히 얇을 경우에는 그냥 극단적으로 여기서 여기 거리나 여기서 여기 거리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큰 차이 없이 보겠다. 그렇게 문제를 근사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이 물체로부터 나온 빛을 두 개만 따져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빛이 초점을 통과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수평광선이니까 당연히 초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빛은 그냥 직진을 하게 돼요. 굴절 없이. 자,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의 요 지점, 요 부분은 여기에서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온 요 중앙 부분에서 나온 빛은 역시 초점을 통과해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요 렌즈 중심을 통과한 빛은 또 지나서 여기에 맺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빛은 다 여기에서 맺히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빛은 다 여기에서 맺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런 상으로 거꾸로 이런 폼으로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닮음 조건 다 사용을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는 H가 되고요. 쭉 정리를 하면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은 F분의 1 이게 이제 얇은 렌즈식이라고 해서요. 자, 거울의 식과 동일한 몸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근사식이긴 하지만 근사 해석이긴 하지만 거울과 렌즈가 또는 반사와 굴절이 같은 구조적인 형태 또는 양상 또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얇은 렌즈에 대한 보호 규약을 또 살펴보면은요.
앞에 나와 있는 렌즈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수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놓고 발사 렌즈는 마이너스로 놓습니다. 다시 하면 볼록 렌즈는 플러스, 오목 렌즈는 이제 마이너스로 놓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렌즈 제작자의식 또는 뭐 안경사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F분의 1은 N-1 곱하기 R1분의 1 R2분의 1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얇은 렌즈에 대한 광선 도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렴 렌즈, 즉시 볼록 렌즈 경우에 앞부분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축과 나란하게 들어가는 광선은 초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꺾이지 않고 직진합니다. 직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는 빛은 수평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광선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하면 여기를 지나는 광선은 굴절해서 역시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를 지나는 광선도 역시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나온 광선은 렌즈의 어느 부분을 통과하든지 다 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간 빛은 여기서 다 만난다. 그 중에서 3개만, 사실은 2개만 써도 되죠. 3개만 골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이 부분에서 나간 빛은 쭉 나가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나간 빛은 역시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이 맺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물체가 초점과 수렴 렌즈 사이에 있을 때, 다시 하면 이런 상황이죠. 실제 이 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초점과 렌즈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상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대로 그대로 이제 작도를 하게 되면 이 물체의 바로 이 부분은, 이 끝 부분은 여기서 나온 걸로 보여요. 또 중앙 부분은 여기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아랫 부분은 여기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 얘기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초점 거리와 렌즈 사이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체를 놓게 되면 확대되는, 정육으로 확대되는 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발사 렌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보통 이 1번과 2번 둘만 또는 1번과 3번 둘만 해도 돼요. 이 셋 중에 둘만 해도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나온 빛들은 모두 다 한 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수렴 렌즈와 똑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렴 렌즈에 생기는 상을 이야기를 하죠. 초점골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렌즈로부터의 거리까지 주어졌죠. 그러면 뭐 요 식에서 2개를 준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Q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Q 값이 이제 부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한 광학계일 경우에 실제로 이런 작도를 하지 않고 할 경우엔 부호를 잘못하면은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라든지 현미경이 주로 그렇죠.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요
실제로 이제 작도를 해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원칙에 잘 맞춰서, 그리고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굴절과 반사에 있어서 부호가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다 적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상의 크기라든지 또는 배율이라든지 초점거리 같은 것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허상으로서 도립상으로서 반대쪽에 크기가 절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렌즈로부터 10cm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에 역시 상의 특징을 설명해라 그러면,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Q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럼 Q가 무한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굴절돼서 나가는 광선이 모두 다 나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점이 상이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렌즈로부터 5cm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 광선 도표를 그리고 상거리를 구하고 상의 특징을 설명하라. 자,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계산은 대입을 해서 풀면 되고요. 이건 마이너스 10cm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자, 원래 거리로부터 2배 떨어진 곳에, 그리고 크기 역시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것인데, 요것과 이제 거울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위치하는 경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이 맺히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볼록 렌즈에 상을 이제 놓게 되면, 다시 해서 어떤 물체를 볼록 렌즈로 보게 되면 거리를 가까이 멀리 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 상이 뒤집히면서 사라져버리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점거리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죠. 자, 이제 얇은 렌즈의 조합이 나옵니다. 렌즈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2개를 쓰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전체 배율은 각 렌즈의 배율을 더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서로 접촉하고 있는 2개의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는 하나의 렌즈와 동등하다. 그래서 F분의 1은 F1분의 1 더하기 F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물체가 렌즈가 2개일 때 이렇다면 3개일 때는 4개일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속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렌즈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게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뭐 4개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냥 오차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실제로 계산은 좀 더 복잡해지고 오차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비교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계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배우는 범위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실제로 렌즈를 2개 놓고서 이제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여기를 보시면 렌즈 2개의 간격은 20cm, 그리고 왼쪽 렌즈 1로부터의 거리, 물체까지 거리는 30cm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상이 맺히는 것으로 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먼저 렌즈 1에 의해서 맺히는 상 Q1을 우리가 이제 구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15cm 지점의 사이즈는 절반 배율이 이렇게 되니까 절반 사이즈를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다시 두 번째 렌즈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렌즈가 이렇게 됐을 때 거리 이렇게 잡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을 적용을 하면 1.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실제 복합 렌즈에 의한 상의 전체 배율은 두 개를 곱한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0.667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작은 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 원래 크기의 66.7% 정도 되는 그 축소상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뒤집어진 상이 되겠고요. 볼록 렌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디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 그 다음에 뭐 다빈치 수술 장치, 레이저를 이용한 헤모글로빈 측정,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죠. 전부 이제 광학계입니다. 그래서 파이버스코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광케이블이 되는 거죠.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렌즈의 배율 같은 것들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이제 조명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직접 보기 어려운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다 정확한 상, 그리고 상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의 오차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다뤘던 그런 식들을 정밀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